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3월 25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 초조하시고 불길한 느낌에 휩싸이실 때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하루에 한 끼는 꼭 밖에서 사 먹게 되는데 식당에 온 사람들의 표정이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변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자, 오늘은 이 인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탄핵 인용, 상당히 불길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도 좀 소개를 드렸던 탄핵의 예언을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도 소개 드릴 겁니다. 이 예언들을 보면은, 제가 그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소개 드렸던 것은 윤석열이 3년 전에 당선됐을 때 여러분을 위로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라면서 이 예언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면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그들의 예언은 우리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확장시켜줘요. 이제는 많은 현실성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많은 그 사람들이 한 예언이 다 맞은 것도 아니에요. 틀린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은 우리의 몫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초조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쳐다보거든요, 집중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동전이 뒤집히려고 그러면은 그게 안타까울 것 같지만 막상 뒤집어지면 반대쪽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안할 때는 동전이 섭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쪽으로 엎어질지는 모르죠. 같은 면으로 될지 아니면 반대편을 보여줄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한쪽 면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익숙한 면만. 반대쪽에는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런 상황이면 임을 현재가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상력의 폭을 넓혀본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이 충분히 그들의 말을 참고할 만하다. 3년 동안 살펴봄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예, 여기서 우리가 여유를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될지, 어디까지 감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볼게요. 자, 일단 현재 이야기부터 해보면은, 이게 17만 명이나 본 거더라고요. 한 7시간, 8시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왼쪽은 법학전공대학원 교수인데 판사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한덕수의 파면을 기각하면서, 이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작성한 그 글을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앞에는 말이 되는데 뒤에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인용으로 썼다가 급기각으로 막판에 서둘러서 바꾼 느낌이 든다. 자, 이걸 이제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겠다. 이것도 잘못될 수 있겠다. 그럼 어떡하지? 이런 공부심이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는 이제 김건희가 하고 윤석열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현혹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들 역시 동전의 한쪽 면밖에 안 보고 반대쪽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동전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런 세력들,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들, 하수인 역할을 하는 세력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나라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압박이 많이 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 시각으로만 보다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지? 여기서 탄핵 인용을 역시나 탄핵안을 기각시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국민들 대부분한테.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의 헌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무정부 상태다. 예. 끝단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헌재가 기각을 할 것이라 확신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제 그들의 성향을 보셨잖아요. 탄핵은 어떻게 모양새를 갖춰주면서 한덕수선까지만 기각을 시키고, 여기는 가장 윤석열한테 유리한 타이밍에 시간을 끌다가 탄핵을 인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의 힘을 불려서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기회를 벌어줄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결과는 같아요. 그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둬야 된다. 그것은 북한과의 긴장 조장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 출신이고 현재는 국가안보실장 노릇을 하는 쇼이구가 엊그제 북한 땅에 왔다는 것을. 예. 자,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실무 협상을 하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오늘 그 첫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반응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첫 만남은. 그리고 진도를 빨리 뽑고 싶어 해요. 자, 그런 흐름들과 윤석열의 흐름, 국내 이런 흐름은 전혀 반대로 돌고 있다. 제가 이 헌법재판관들의 시선이 좁아져 있다. 우리는 윤석열과 명문대 출신의 우리 엘리트들, 그리고 친일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 사회의 일부 기득권자들과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시선이 그쪽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양쪽에 눈을 가려놓은 것처럼. 자, 그러면 이것은 거대한 박치기가 발생하는 순간이 된다. 자, 이것을 이런 위기의식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느꼈습니다. 오늘 MBC 보도인데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것은 뭐냐? 파면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의 표정이 어두운 쪽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일주일 사이에. 예. 저한테로 따지자면 그가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그런 신호가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깥 세상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 중심을 잡아주고자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의 편에 서서 탄핵을 인용해 주더라도 윤석열한테, 김건희한테 100%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그가 다른 작전을, 모종의 작전을 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가짐은 뭐와 비슷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수성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세종이 헌민정음을 만들 때 그 보면은 그 기득권 세력들이, 대신들이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한글을 쉬운 글자를 마련해 주면 그 아이디어는 대단했다고 본 겁니다. 대신들도 하면은 피지배 계급이 글자를 알게 돼서 우리가 지배를 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배 피지배자라고 좀 명징하게 일부러 단어를 골라 써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실제 주위에서 보셨잖아요. 제한된 살림에 남자애 여자애가 있을 때 여자애가 희생을 하고 남자애들한테 공부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뭐라고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빠지면서 제가 여자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때는 절비했습니다. 주위에. 지금 그렇진 않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히 어디서 가끔 튀어나오는 국민은, 민중은 멍멍이 꿀꿀이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들의 색깔은 우리의 뒤틀린, 뭐 제대로 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근대사에서 질곡이 많았잖아요. 예,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일제 치하, 그리고 청소되지 못한 상태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념 전쟁으로 돌입했죠. 거기서 전쟁, 강대국의 개입들. 그 사이에 단물 점프하면서 단물만 다 빨아먹은 세력들이 지금 거기 있고, 소위 말하는 서울대 출신 엘리트 공무원들로 밑에 그 하수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 그들이 지금 이걸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종 때 그 한글 창제에 반대했던 그 대신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감히 어디서 우리하고 어깨를 겨뤄?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시대착오적이죠. 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런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한강이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한강의 이야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이 이제 서명한 사람들이 한 줄씩 적은 거예요.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서 이상한 태도를 취하면 그게 인용이든 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최대한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면 우리의 헌법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그러고도 우리나라의 체제가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 전부 그들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꽃 피려고 그러는데, 꽃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과거의 틀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왔다는 거예요. 자꾸 풀려나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갈수록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자석처럼 딱 붙은 거예요. 그들의 이해 집단이. 예. 세상의 흐름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 지키면 된다. 그런 세력이 된 것이죠. 자, 뭐 이거 며칠 전에 다룬 내용이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통화 후에 쇼이구가 북한으로 날아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경고를 줬죠. 우리한테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것을 한 2주일 됐죠. 그때 공개를 하면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거에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저는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봅니다. 그때는 미국이 사주를 한 쿠데타 시도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겠습니다만은 조현천이 조직한 그것은 박근혜를 옹이하기 위한 비상계엄령이 아니고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형식은 촛불 시위대를 종북 좌파라고 불렀지만 그 성과물이 박근혜한테 가는 성과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박근혜를 싫어했거든요. 척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파워 게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이 선명하게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선명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현재 태도는 이렇잖아요. 이것은 강한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탄핵에 그날 우리가 겪었던 그 놀라움과 경악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 앞으로 도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배들의 남긴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대의 큰 그림부터 보자면은 이거 도순 대사가 남긴 거죠. 도순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 앞에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남북으로 갈라진다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는 서방에 편입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자, 그러다가 나중에 한 국가로서 다시 안정을 찾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이것이 이제 한 국가로서 안정을 찾는 그 방식. 거기서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꽃을 피우게 된다. 제가 가끔씩 표현하는 고조선 이래 최고의 어떤 포텐셜이 잠재력이 터지는 그런 기회가 온다. 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순의 이야기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방식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문화의 힘 꼭지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기병서세. 자, 이것은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통일 전에.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자 하늘과 사람들이, 즉 온 세상이 아주 즐거워한다. 잘 됐네. 칭찬을 한다. 자, 이제는 제가 이걸 3년 전에 처음 소개드렸을 때는 좀 막무가내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확신하시라고 봅니다. 예. 자, 그 조상이 본 시각 세계의 흐름과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맞춰보면 돼요. 근데 그들의 폭이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더 훨씬 넓습니다. 긍정적이고 주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들이 그들이 수십 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년 전에 남긴 건데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너희는 잘 될 거야.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대로 따르다 보면은 결과물을 도출될 수 있어요. 그거밖에.
자, 이거는 이제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천자 간에 지금 이것을 그러면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세상이 행복해한다는 것인데 지금 요 순간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소개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미국이 첫 번째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그렇죠. 첫 줄에서 앞 네 글자에서 뒷 두 글자, 뒷 네 글자로 넘어가려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순간에 한반도에서 통일이 된다. 이런 이제 순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린조안. 새 이웃이 도와줘서 안정이 된다. 저기 이것은 지금 말로 해석하면 쉬워요. 북미 종전선언을 하자. 일본은 그래서 거부하지 못할 거잖아요. 일본 지금 정치적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푸틴이 북미 상호방 이자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안정화시켜놨어요. 중국이라는 걸 떼놨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남한, 북한, 즉 한반도와 푸틴이 러시아가 한 꾸러미가 돼서 우리 편에 서줄 수 있겠구나 하는 신호를 우리가 잘 하면 이런 전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전이 어긋나면은 북미 종전선언도 물 건너 가요. 제가 연동돼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분들 꽤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 어디에서 이야기하자는 부분이죠. 이 세상 언론 어디에서 이야기하자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천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해석하려고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서 말씀을 남기셨는데 후손된 자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부족한 머리를 가지고라도 현실에 한번 껴맞춰 볼 필요는 있잖아요. 네. 자, 그렇고 그 다음 계룡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내용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계룡산이라는 것은 주역계로 치면은 풍내 입계고 계룡이라는 건 우리 계룡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옛날부터 뭐냐면은 그겁니다. 천도한다는 거죠. 천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해를 하면 나라가 바뀐다는 것으로 될 수 있어요. 예, 그 계룡산 나라가 바뀐다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정치 체계가 바뀐다. 전 세계에. 자, 거기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현실에 한번 끼워 맞춰 보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단극화 사회에서 내지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구도에서 어떤 놈이 이기는 애에 따라서 미국이 계속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다시 올라서느냐. 그럼 정치 체계는 안 바뀌어요. 두목만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국무장관까지도. 이제는 그것은 미국 패권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서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국무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는 뭐냐? 다극화 사회, 푸틴이 이야기하는 다극화 사회를 마르코 루비오가 인정한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패권 주도 세상의 경쟁 체제에 대비해온 중국의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미국을 이기는 데 집중되어 있고 이기면 나머지는 어부지로 따라온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새로운 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 또한 한반도가 된다. 그게 계룡산이 의미하는 것이다. 천도, 즉 전 세계 정치적 지형이 바뀌게 된다. 방식이. 자, 삼린조안. 이제는 러시아의 영향력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통일된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계룡산이 뭐냐? 새로운 세상의 정치 체계가 꼽히는데 한반도가 주도 역할을 한다. 거기에 걸맞는 경제력과 문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옛날 주역 도서라고 말하는 야산 이달. 제가 뒤에는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찌개꾼 일꾼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당시 60년대나 50년대로 추정이 됩니다. 예. 한 손으로는 양을 몰고 찌개 뒤에는 물고기 담긴 꾸러미를 진 채 길 떠나는 이치와 같다 했다.
우리가 목동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양, 뒤에는 꾸러미가 있어요. 자, 목동 나오고 양이 나오고 꾸러미가 나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이걸 다 주도하잖아요. 그 꾸러미는 목동 거잖아요. 누구한테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끌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우리 선배들이 가진 우리에 대한 주체의식입니다. 우리 50년대, 60년대 우리 형편없던 나라였어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그냥 최하로 떨어져 있었을 때예요. 네. 아마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었을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국가적 위상이. 나라를 뺏겼죠. 통째로. 거기다가 전쟁까지 거쳐갔죠. 거기다가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치게 했죠.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를 숭앙하는 쪽에서는 5천년 년 이래 가장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가 5천년 때가 가장 우리 역사 5천년이라면은 5천년에서 가장 어려웠을 시절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도 전부 다 폄하한 거예요. 그걸 박정희를 우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60에 70%가 우리나라 고인돌이 있어요. 자, 저기 유럽 같은 데서는 주로 그것은 재단이에요. 신전용으로 큰 고인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고인돌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청동기 고고학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뭐냐, 우리는 보통 사람들도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인구가 많았던 게 아니고 문화도 물론 고급진 문화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겠지만 저도 우리나라 고인돌 웬만한 데 가서 구경을 다 해봤습니다. 주요한 곳은 조그만 고인돌도 많아요. 어른들 몇몇이 돌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 이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들의 자존감이 높았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신전용으로 쓰거나 추장이나 돼야지 고인돌 하나 쓰는데 우리는 여염집의 사람들도 고인돌로 무덤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자존감이 높았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자,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가난했으면 지금 나주나 어떤 광주나 이런 전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호남식, 전라도식 삼청으로 쌓여서 나오는 한식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게 단지 권력층의 식사 대접을 하다가 민간으로 퍼져나와서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미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엘리트 집단은 구석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 저열한 그들의 속내가 다 드러났다. 힘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들이 속내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멋있는데 서울대 출신이 법관이고 선배님, 후배님 뱃싸면서 하던 그들이 멋있어 보였는데 우리나라를 과히 대표할 만했는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지탱해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속내가 이만큼 드러난 것이 갑자기 저열하게 바뀌었냐?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일제시대 때 전쟁, 강대국의 개입, 그 다음 분단, 그리고 체제 경쟁, 급속한 산업화, 이 과정에서 단물만 점프 하면서 단물만 빨아온 그들 세력이에요. 그래서 일제 때는 최고의 조선인 관리들을 생산했던 그 학교가 서울대학이 돼서 지금도 최고의 윤석열 엘리트층의 추종자들을, 하수인들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힘에 밀려서 구석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0년대 한 개인이 이런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후배들한테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네.
당연히 한 손으로 양을 몰고 간다. 양은 제일 앞장서 있어요.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양, 아름다운 미자잖아요. 미국이잖아요. 물고기가 담긴 꾸러미. 그냥 꾸러미도 아니고 물고기가 담긴 꾸러미예요. 소중한 겁니다. 우리 불교 미술에도 보면은 민화에도 보고 그러면은 잉어 그림 같은 거 상당히 길조로서 취급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생선이 그게 담긴 꾸러미.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꾸러미 기계에 지고 그거는 꾸러미 소자잖아요. 소련, 러시아. 예,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잘 조율하면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성과물이 지금 나왔다. 그래서 푸틴과 지금 트럼프가 협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우리가 판을 짜졌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정황이 그렇거든요. 왜냐, 이게 첫 번째 시도됐던 게 언제입니까? 트럼프 때 북미 간에 세 번이나 만남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걸 중재한 것은 그 당시 남한 정부심도 중재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멀찌감치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끼어들었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까 도슨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됐기 때문에 끼어들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판세를 봤더니 여기서는 미국이 분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죽을 뻔했을 때 푸틴이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네, 그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틴도 뒤에 들어왔어요. 한국과는 독립적으로 대화를 나눴겠죠. 그 그림을 완성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준 그림을. 예. 그래서 바이든 때도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장이나 통일부의 고위직, 대북한 협상에 나섰던 고위직들을 미국으로 불러다가 활용했다. 증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는 요 두 개의 역학관계가 미국과 러시아 역학관계가 잘 풀릴 때 우리의 주도하에 결과가 나온다. 지금 타이밍은 같다. 도슨의 이야기에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 행간을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달의 표현은. 네. 자, 그렇고 남북 상통이 언제 될지 제가 묻자. 이게 뭐 통일인지 교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서전볼의 우호지화풍이라고 대답했다. 예. 자, 돈서전볼은 뭐 돼지하고 쥐가 동시에 몰락한다. 언뜻 봐서는 일본과 중국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둘이 동시에 벌어져야 되거든요. 우호지화풍은 쉬워요. 예. 좀 전에 아까 꾸러미하고 양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호랑이하고 소로 대체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야기 상황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예. 소하고 호랑이 사이에 화풍이 불 때, 화의 무드가 불 때 남북이 통일이 된다. 그리고 돈서는 동시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순서 관계를 조금 바꾸면은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호지화풍에다가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도슨이 이야기했던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나고 그 전쟁의 당사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 화해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냉전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렇게 화해 발언이 본 적이 있느냐? 구소련 포함해서. 자, 90년대 초에 구소련이 멸망했죠. 러시아는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근근히 나라를 추설해서 다시 올라온 게 2010년대 무렵이에요. 자, 지금만큼 사회 좋았던 적 없어요? 근데 모르죠. 앞으로 더 다른 상황이 올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돈서가 둘이 동시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 반드시 중국과 일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존에 지명도가 높은 국가일 가능성은 높지요,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봅니다. 자, 그다음 타너 제일 유명해서 제가 이걸 타너 이름을 제목에다 적었고요. 그리고 또 탄핵 국면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볼까요?
통일에 대해서 아까 도순에도 보면 일국 시안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 세 나라가 주위에 세 나라가 도와줘서 안정을 찾는다. 즉 전쟁 없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의 위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탄원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통일이 되는데 이들이 보는 시점이 대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예, 2020에서 2030년 요 오락가락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탄핵의 이야기도 그렇고 야산 이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 동학의 최재우가 우리가 좋은 세상에 올 거야. 우리는 지금 다 한떨이 꽃으로 쓰러져 가지만 하면서 지칭했던 시점도 지금 이 시점입니다. 네. 자, 전쟁은 없다. 다만 깜깜한 전제 정치의 시기가 3년, 짧으면 3개월 온다. 통일이 임박했다는 징조다. 자, 이것을 3년째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지금 이걸 쳐다볼 때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우리 피부로 다가온다고 봅니다. 깜깜한 전제 정치가 뭘까? 독재 정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전쟁 없이 통일된다. 이건 도순의 이야기와 같아요. 깜깜한 전제 정치. 우리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놓고 깜깜한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그것을 깜깜한 전제 정치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끝이구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끝이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끝이라는 것은 체계가 무너지고 나라가 촌속 더 이상 하지 않겠으며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부지되지 못할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이 저는 깜깜한 전제 정치라고 봅니다. 그게 3년이나 3개월. 당선된 지 3년이 됐지만 그것을 깜깜한 전제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12월에 있었던 내란 시도는 깜깜한 전제 정치의 시기라고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흔들렸습니까? 금방 다시 중심 잡았잖아요. 그걸 탄핵 국면까지 몰아갔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3개월, 3년? 그래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거든요. 오늘 쭉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한 일을 벌이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민초들이.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더하기 러시아의 힘을 거스르려고 할 정도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엘리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을 전개시키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깜깜한 전제 정치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며칠 사이 아니면 1, 2주 사이에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예. 자, 그때 탄핵가 확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자, 많은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내란 사태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깜깜한 전제 정치. 아니면 앞으로 올 수도 있겠다. 탄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부에 이 응축된 이 기운이 남북 통일의 문을 확 열어 제낀다라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텐션이 걸려 있다. 그리고 바깥에서 전해져 오는 세상 흐름에 큰 압박이 있다. 순리의 흐름이. 그래서 이 텐션이 강하게 풀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죠. 기둥이 뚝 끊어질 수도 있고 또 기둥을 묶었던 철사줄이 확 풀리면서 주변을 쳐서 생체계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평생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남북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단초는 한반도에서 나와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예, 제 나름대로 탄핵의 이야기를 현실 조건에 맞춰서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때 세상 돌아보기에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제가 쭉 드려왔던 말씀들이죠. 그랑 그의 이야기를 엮어본 것이고 좀 더 앞서 말씀드린 도선과 야산 이달의 이야기하고 공통점을 찾으면서 맞춰본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리지 않고 오늘 처음으로 삽입한 내용이 저 하얀 색깔의 저 내용입니다. 자,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쇼이구가 북한에 와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당연히 북한이 공세로 나서지 않을 것이고 남한이 시도를 하겠죠. 자, 여기서 탄핵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탄핵의 예언을 기록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꽝 하고 내려온다. 그렇지만 전쟁은 아니다. 그것과 전제정치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과관계를 말해주진 않았어요. 밑에 이야기는 노란색 이야기는 노란색 이야기, 하얀색 이야기는 하얀색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예요. 자,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라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겠구나. 나의 목숨, 나와 나의 가족의 목숨이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형태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네. 자, 요거의 마무리는 누가 해주냐면 한동석이 해줘요. 여기는 이제 한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여기도 남북통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전쟁은 없다. 자, 좀 이제 넓은 폭에서 좀 구체적인 폭으로 내려가는 구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배치를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남한 사회 전쟁은 없다. 이것은 이제 탄핵하고 이야기가 같고 도순의 이야기하고도 같아요. 야산 이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읽은 바로는. 그다음 이 한동숙의 이야기가 의미심장해요. 통일을 앞둔 우리의 상황을 나타내거든요. 탄핵도 그 이야기를 했죠. 깜깜한 전제정치가 있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북한이 무력적으로 우리한테 시도를 한다. 그렇지만 전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엄청난 혼란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통일이 바로 된다. 그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혼란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암 한동숙의 예언은 남아사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각 종교 사회 단체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상황으로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볼까요? 각 종교 사회 단체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기존의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탄핵이 인용돼서 재선거를 하게 되면은 두세 달 있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거잖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방식이 아닐 거다라는 것을 두암 한동숙의 예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타너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여건들, 한쪽 방향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는 그 움직임. 도순의 이야기, 그리고 이달의 이야기에서 기존의 지도자감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체계가 무너졌다. 정당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체계가 무너졌다. 엄청나게 혼란 속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설명이 돼요. 윤석열이 등장하던 대통령이 되던 3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해석이죠, 이게. 뭐 3년 전 이야기 할 것도 없죠. 작년 12월 전만 하더라도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해석이에요. 단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헌재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것이 더 잘 설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남아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다. 그걸 탄핵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개입한다. 그래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을 하든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즉 탄핵 인용을 수용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둘의 결과는 같은 거예요. 자, 그것은 타너가 이야기하는 깜깜한 전제정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나라의 틀 자체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비를 걸 수밖에 없다. 예. 자, 그것은 러시아에도 큰 골칫거리가 되고 미국에도 엄청난 골칫거리가 된다. 세상의 변화를 막아선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엘리트층이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 엘리트층이. 그런 놈이 희생을 각오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평생 이 상태로 영달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그게 역사의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텐션이 어떤 식으로든지 풀리게 돼요.
예. 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우리 선배들은 해석을 해주고, 그걸 후배들이 조금 시도를, 현재 상황과 맞춰보면은 그 행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네 사람을 소개드리잖아요. 도선, 이달, 탄허, 한동섭. 3년 전에는 그냥, 흥미 삼아, 우리의 희망 삼아, 그들의 사랑이 이렇다.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다. 엘리트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온 우리의 리더들이다. 진정 우리를 사랑했고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엘리트가 아니라. 예. 자,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현실과 꽤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하나의 참고점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한 극단적인 시나리오 내지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 그림으로까지 연결된다. 단지 사랑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자, 아까 문인들이 쓴 글자들 마지막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볼까요? 백민석이라는 소설가가 적은 글입니다. 나는 그날 총구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봤다. 이런 글들이 우리 엘리트들을 구석으로 몰아서 가장 적나라한 추저온 모습을 보이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장렬히 산화하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학살이 시작될 것이다. 예. 자, 맞서 싸우겠죠. 그것을 타는 깜깜한 전제정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시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인이라는 사람인데 시인이라고 주변에서 고운 말만 하는 줄 아는데 요즘 매일 거친 말이 나오려 해서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걸 바란 적 없고 큰 혁명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말이 여러 개가 모이면 그게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살아있고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희망을 거창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예. 거창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스스로 국민이 엘리트층에 대해서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나라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왜 한류를 문화가 휘몰아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세요?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수준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오른쪽 말, 저는 시인은 아니지만 매일 거친 말이 나오려 해서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지금 오늘 쭉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엘리트 계층, 헌재로 대표되는 그 엘리트 계층, 그리고 하수인들, 소위 우리가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출신들이다. 이런 그렇다는 지도자들의 호구 노릇을 하고 있고 그게 하수인 역할을 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대표만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쫙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도 끝물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썼잖아요. 윤석열은 더럽지만 대단한 마중물이다. 텐션 이야기하고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일치하고 또 우리 오늘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막판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련돼 보이는 표정 뒤에 감춰져 있던 저 깊은 곳에 평생 꺼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자기들끼리만 은밀하게 서로 이해했던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지잖아요. 윤석열의 공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도 화가 나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욕을 하기는 그렇고 마침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폭삭 속았수의 한 장면입니다. 자기 남편을 괴롭히던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장한테 임신한 몸을 뒤뚱거리면서 달려가면서 여러 번 큰 소리로 내뱉은 말입니다. 밑에 있는 네 글자입니다. XXX야.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